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시민공부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분 동영상 첫 번째는 이제 수익공영 모기지 실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월 동영상, 전체적으로 보면 25회 동영상인데요. 수익공영 모기지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건 이미 이제 경제 시평의 경제 단신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경제 단신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경제 단신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약간 이 동영상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수익공영 모기지는 사실 2013년에 이제 이른바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도입을 한 제도죠. 이것도 이제 전월세난이 이렇게 커지니까 일종의 빚내서 집사라는 어떤 유인책이죠. 그때는 이제 그 주택기금에서 이제 그 수익공영 모기지 사업을 했습니다. 주택기금만이. 수익공영 모기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공영 모기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익만을 공유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같이 공유하는 손익공영 모기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손익공영 모기지는 이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제 유명무실화 시키면 된다고 그럴까? 거의 안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수익공영 모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익공영 모기지를 다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그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의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2013년에는 이제 주택기금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급 호수가 한 3천 가구였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일반 시중은행도 이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겠다라는 겁니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용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하죠?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하죠. 주택담보대출하고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하고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그냥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수익공영 모기지는 뭐냐면은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이 이제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처럼 똑같이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보다 일정 기간 동안 이 대출 이자를 싸게 해준다라는 거죠. 조금 2% 정도 싸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한 3%대인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1% 약간 이렇게 넘는 정도로 싸게 해준다. 한 2% 정도 싸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한 7년 정도 2% 정도 싸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이제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시세 차익은 서로 나눠 갖자라는 겁니다.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그런 것이 이제 수익공영 모기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이익이 나면은 내가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내가 다 그냥 주고 대신 이익이 나면은 내가 다 가져가는데,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은 이자를 조금 싸게 해주는 대가로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 잔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다.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떠냐? 주택담보대출도 손해가 나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죠. 수익공영 모기지도 역시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이제 그런 형태죠. 손익공영 모기지는 이 2013년에 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공영 모기지는 손해가 났을 때도 나눠 갖는 손실을 분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딱 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건 안 하고 수익공영 모기지 이익이 났을 때만 나눠 갖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선택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주택을 이제 빚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선택과 은행 입장에서 선택이 있죠.
은행 입장에서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한지 서로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가 계산을 해봐서 그 서로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거래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서로가 이렇게 불리하다,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은 성립이 안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을 이번에 다시 끄집어낸 것은 올 연초에 다시 끄집어낸 것은 역시 전월세난이죠. 전월세난이 이제 계속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특히 이제 계속 전세값은 계속 지금 이제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론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져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땜질을 하려고 내놨는데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공용 모기지도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이 그냥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예요. 전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똑같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은행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만 이제 좀 다르고 그 이제 대상을 전국에 이제 50만 이상 뭐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공급 주택도 한 1만 호 정도로 이렇게 늘리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미끼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제 그 국토부가 이 수익 공영 모기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올해 연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확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걸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 우리은행이 이제 주거 비용을 비교 분석을 해놨다 이겁니다. 2013년에 이제 수익 공영 그 모기지 대출 사업을 주택 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그 창구가 이제 우리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그 비교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 공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주거 비용과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형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주거 비용,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전세로 이렇게 살았을 때 주거 비용, 월세로 살았을 때 주거 비용, 이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은행이 이제 그 주거 비용을 계산했던 7년 동안에 7년간 그러니까 집을 매입을 한 시점으로부터 7년 동안에 이제 7년간의 주거 비용을 계산을 해봤다 이겁니다. 해봤더니 수익 공유형의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3,08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손익형은 3,562만 원. 그러니까 수익형보다는 손익형의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전세는 푹 뛰어가지고 5,189만 원. 월세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가 7,271만 원 정도 주거 비용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익형이 제일로 주거 비용이 싸더라는 거죠. 우리은행이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우리은행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주거 비용, 집에 들어가는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은행은 이제 주거 비용을 계산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은행이 주거 비용을 계산하는데 가정을 했어요.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이제 아파트 시세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그 수익 공영 모기지 또는 손익 공영 모기지 전세로 할 경우 월세로 할 경우로 이제 했다 이거예요. 시세가 2억 5천만 원인데 그 경우 전세의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했다 이겁니다. 월세는 이제 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자기 돈은 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8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이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 돈 8천만 원인 사람, 이 아파트는 전세로 치면 한 1억 7천만 원이고 전세 시세가 월세로 치면은 3천만 원이고 한 달에 70만 원이고, 예, 그다음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은 8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8천만 원인데 시세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1억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1억 7천만 원이면 이게 LTV가 얼마가 됩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80%가 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른 계산해 보시면 2억 5천만 원에 1억 7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 나누면은 70%입니까? 예, 70% 정도 LTV가 70%. 그 다음에 자기 돈이 이제 8천만 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70 이제 매매가가 이제 2억 5천만 원이면 전세가는 70% 매매가의 70%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는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가정이 지금 이제 실제 이제 이건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막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 우리은행의 이제 자료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감정원이 실제로 이제 평균가 전국에 아파트 평균가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거 평균치를 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억 5천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월세 3천만 원에 월세를 한 달에 70만 원씩 낼 만한 소득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쨌든 이런 걸 이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냈다 이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또 하나 가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슨 가정을 했냐면, 이 아파트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 시점으로부터 7년 동안에 아파트 값은 매년 연평균 1%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 및 월세는 매년 5%씩 또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아파트를 이제 산 시점으로부터 매년 5%씩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어요. 아파트 매매가는 1%, 전월세가는 5%씩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대출을 이제 1억 7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7년 후에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각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억 5천만 원짜리가 2억 한 7천만 원 정도로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채 안 되는 정도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이 계산도 이렇게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만 내놓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1년에 1%씩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매년 5%씩 오른다? 만약에 이 가정대로 7년 또 지금 사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오른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죠.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왜 엉터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시세가 2억 5천만 원이고 전세는 지금 1억 7천만 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전세가 비율이 70%죠. 그러면은 70%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매매가는 매년 1%씩 올라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2억 5천만 원에 이 집을 사요, 아파트를. 그러면 이제 매년 1%씩 올라서 7년 후에 그걸 매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을 100으로 환원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107이에요. 그러니까 약 7% 정도 오르는 거죠. 복리 계산해서 7% 정도 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전월세가가 70%잖아요. 아까 70%라고 했으니까. 전월세가가 70%라고 하면 연 5%씩 이제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죠, 우리은행이. 70%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5%씩 올라가면은 7년 후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98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그 당시에 이제 107이 되죠. 107인데 전월세가는 98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그 전월세가 비율이 95% 이상을 달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전월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76%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하고 그 전월세가 비율이 매매가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76%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월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져 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엉터리죠. 완전히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이렇게 주거비용을 계산했다 이거. 계산했더니 수익형이 제일로 싸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 짜집게 했습니까?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국토부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겠다. 그러니 빚내서 집 사세요. 전월세 나는 이게 대책입니다라고 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예.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 매매가가 그 1%씩 올라간다라고 치면 지금 100인데 7년 후에는 107이다 이거예요. 현재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70%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70%라고 치면 7년 후에 98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전세가에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깡통 전세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성립이 안 돼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6%인 경우는 넘어가 버려요. 매매가를 넘어가 버려요. 매매가 이상으로 전세가를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참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새누리당이나 국토부나 이렇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이렇게 힘없는 일반 그 무주택 서민들을 기만해 가지고 이렇게 긁어먹을까, 이렇게 속여먹을까 하는 그 꼼수로 가득 차 있죠. 예. 또 그런 대책 내놓으면은 새정년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익 공영 모기지가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봐보면은 이 밑에 이제 가로축은 이제 가격이에요. 매매가예요. 매매가. 매매가나 이제 전세가 일단 매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억 5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현재 산 시점에서는 뭐 이익이나 손실이 없죠. 산 시점에서는. 만약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이제 산 사람이 손해가 나요. 아파트 이렇게 떨어진 만큼 이게 손실이죠. 손실이 크기죠. 그렇죠. 이제 반면에 이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죠. 올라가면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지금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익이죠. 이제 시세차익 이익이죠. 근데 수익공영 모기지는 뭐냐면은 이 매입 가격인데 매입 가격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절반만큼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다. 나머지 절반은 내 돈으로 샀다. 아까 우리은행이 가정한 것은 어떤 가정이었죠? 30%는 내 돈으로 사고 8천만 원 내 돈으로 사고 70%는 은행 이제 대출로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70%를 이제 대출 받아서 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70%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급하는 이제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 내지는 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이제 2% 정도 조금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도 약 2% 정도 7년 동안은 싸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한 3%대 정도 되니까 뭐 3% 전반이나 뭐 이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이 주택 공영 모기지 대출은 이제 시중은행 단기대출 금리,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1%를 뺀 금리로 7년 동안 싸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픽스 금리가 한 2% 조금 넘으니까 거기서 1%를 빼면은 7년 동안은 한 1% 조금 넘는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하고 비교해보면은 어떻습니까? 2%만큼 약 2%가량 좀 싸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만큼 싸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내가 얻는 이자 그 혜택이라고 봐도 되고, 반대로 내가 그 1억 7천만 원 70%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내는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대신에 나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내가 이거 오른 만큼을 내가 몽땅 다 내 이익으로 가져가는데, 수익공영 모기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30%를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30%는 내 돈으로 했고 70%는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7년 동안 내가 은행 원금을 하나도 안 깎고 그냥 이자만 낸다 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 것의 70%는 은행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고 대신에 30%는 내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1억 7천만 원이었죠?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그 이자 혜택이 얼마였습니까? 2% 정도라 그랬죠. 이자 싸게 해준 혜택이. 1억 7천만 원이 2%면 1년에 얼마입니까? 340만 원입니까? 340만 원이면 7년이면은 37에 21, 47에 28, 2,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얼추. 그렇죠? 그러면 7년 동안에 내가 그 받는 이자 혜택은 한 2,400만 원 정도 이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보다 좀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싸게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근데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아까 얼마 올라간다고 가정했죠? 7년 동안에. 7년 동안에. 1년에 1%씩 올라가서 한 7% 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오른다고 그랬죠. 2억 7천만 원 정도로 된다고 그랬죠. 7년 후에. 그럼 2천만 원 시세 차익이 생긴 거예요. 2천만 원 시세 차익이 생기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7년 후에 그 나눠 가져요. 어떻게? 3대 7로 나눠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 중에 30%만 내가 가져가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에 30%면 600만 원을 내가 가져가고 1,400만 원을 은행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이자 혜택이 2,400만 원이고 2,400만 원이고 이자 혜택이, 그 다음에 내가 그 시세 차익에서 얻는 이득 600만 원 합치면은 토탈로 3천만 원 이득이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나는 시세 차익이 2천만 원을 얻는데 7년 후에 2천만 원 얻는데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그 이자 혜택의 기회비용, 아까 2,400만 원이었죠. 그 기회비용 2,400만 원하고 계산하면 오히려 내가 400만 원 손실이다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수익 공영 모기지를 하는 게 유리하죠. 나는 그럼 내가 수익 공영 모기지 해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은 이거 하려고 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려고 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7년 동안에 2,400만 원의 그 대출 이자 손실이 발생하죠. 7년 동안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3%대의 이 대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수익공영 모기지 대출을 해주면 3%가 아니라 1% 싼 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출 손실만큼을 시세 차익에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은행이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아까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이었죠. 70%니까. 2,400만 원 이자 손실 보고, 대출 이자 손실 보고 얻는 시세 차익은 1,400만 원? 1,000만 원 손실이죠. 은행이 이런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은행은 망하죠. 은행은 절대 이런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안 할 겁니다.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이 이렇게 성립하려면 이 대출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은행이 모두 다 둘 다 공이 윈윈해야 되죠. 둘 다 공이 이득이 돼야 되죠.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자기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 다른 방식의 선택보다도 이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이 서로 간에 은행이나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득이 돼요. 적어도 손해가 나서는 안 되죠. 그래야 이게 그 성립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은행이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은행은 피보게 됩니다. 은행 부실화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을 하는 은행이 있다면은 그 은행에 예금하지 마세요. 그 은행 부실화되면 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 은행들은 망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씩 오른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난 2007년부터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도 지금 이제 멈췄죠.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이게 조정은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죠. 이미 2012년 이무렵부터 저축은행 파산하고 건설사 파산하고 하면서 이제 막혀 있죠. 일부 뭐 지역에서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투기에 걸려가지고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미 이제 꼭지점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시점이 이제 도래하면 2005년 6년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광풍이 불어가지고 입주 시점이 2007년에 완전히 그냥 그 미분양 폭증하고 그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지어놨는데 막 입주가 없어요. 입주가 집들이 통통통통 막 비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뭐 지방의 경우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라면 굳이 무슨 수익 공영 모기지 대출이다 뭐다 할 필요 없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쿨하게 깨끗하게 오르는데 굳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다만 지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3%대로 이렇게 떨어졌죠. 저금리죠. 굉장히 낮은 금리죠.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 LTV는 70%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37에 21 하면은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매년 2% 이상씩 올라야 내가 이자 비용을 은행 대출 70%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매년 3%대씩 주택담보대출 내고 있으니까 그 이자 비용만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어야 내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실질 시세 차익이 있죠. 나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투자를 지금 한 상태예요. 그 돈을 내 돈 8천만 원, 은행 대출 1억 7천만 원 했지만 들어가는 내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전체적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2억 5천만 원 투자해서 내 1억 8천만 원에 대한 내가 이걸 8천만 원 은행 예금했다면 2%. 그 다음에 내가 주거 그 집에 자가 이제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집에서 사는데 들어가는 그 주거의 기회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여튼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적어도 은행 대출 이자하고 내 주거 기회비용을 이렇게 다 감안해서 적어도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나야 내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되죠. 근데 그건 요원할 겁니다. 요원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그 엉터리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주거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럼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그 아파트를 이렇게 자가 거주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그로 거주하는 경우하고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전세든 월세든 또는 반전세든 어느 경우든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자가 거주하는 것보다는 거주 비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쌀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근데 그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돈으로 100% 2억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내 돈으로 100% 주고 사가지고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기회 비용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 돈을 그 은행에 예금을 하고 대신에 뭐 조금 복잡해요. 그 계산하는 게 비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8천만 원 내 돈 내고 70%를 대출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중에 내 돈에 1억 7천만 원 은행에 예금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우 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완전히 내가 2억 5천만 원 있는 경우하고 2억 5천만 원이 없고 8천만 원 있고 1억 7천만 원을 빌리는 경우 자가 거주라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의 경우, 반전세의 경우, 이제 이 경우를 놓고서 주거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어느 경우라도 자가 거주 경우 주거 비용이 제일로 비쌉니다. 어느 경우라도. 실제로 계산을 했어요. 서울 강남 지역하고 분당하고 성남 분당하고 분당하고 부산 해운대하고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중심 지역들이죠. 그러나 중심 지역들이 아니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전세를 포함해서 이제 그 전월세의 그 주거 비용과 자가 거주 매매를 통한 자가 거주의 주거 비용을 다 계산을 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뭐 근데 전세의 경우 주거 비용은 뭡니까? 전세의 경우의 주거 비용은 그냥 자기 전세 자금에 대한 이제 이자 부담 정도죠. 이자 부담 정도고 그다음에 이사 비용 뭐 이런 정도죠. 다음에 매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돈으로 하면은 자기 돈에 대한 이제 투자 기회 비용이죠. 자기 기회 비용이고 둘 다 이제 그 주거 비용 같다라고 치니까 그건 빼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이제 금융 비용만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주택을 자가 거주로 사느냐 전월세로 사느냐의 이제 비교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 비용은 둘 다 같다라고 보고 그냥 빼버리고 그냥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하면 전세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주거 비용은 전월세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사 다니면서 들어가는 이사 비용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 정도죠. 반면에 매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내 돈으로 하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근데 이제 뭐 투자 수익이라면 투자의 수익이고 내 돈 넣었다라면 그 투자 수익이고 그 돈을 내가 다른 데다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은행 대출 이자 비용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제 그 금융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아파트 이제 주택 소유 경우에는 보유 내지는 매매의 경우에는 세금이 있어요. 전세 경우는 세금이 없지만 취득세 같은 것도 있고 무슨 거기에 따른 이제 또 교육세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는 또 중개 수수료가 또 전월세보다는 훨씬 더 비싸죠. 중개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한번 살 때 발생하는 세금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가 소유로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 다들 아시는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뭐 종소세도 있고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도 있죠. 그 다음에 내 것이니까 아파트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낡아지죠.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냥 감가상각이 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투자에 대한 전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전세가가
설령 매매가가 뭐 2억 5천만 원이고 전세가 반전세 포함해서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다 해도 전세가 거주 비용이 쌉니다. 싸요.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높아갈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같다고 해도 전월세가 거주 비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와 꼼수를 가지고 엉터리 계산으로서 이렇게 엉터리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익형이 제일로 주거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수익형을 확대하겠습니다. 은행 가서 빚내서 집 사시고 전세값 올라간다, 월세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돈 없는 무주택 서민들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우성 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는 설명 안 했지만 뭐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도 지금 올라갈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꼼수다 이거. 올라갈 것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더 손실이 커져 버리죠.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 그 거주 비용보다도 매매 자가 소유 거주 비용이 훨씬 더 비싼데 그나마나 이렇게 빚내 가지고 집 사건 아니 자기 돈으로 샀던 간에 이게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값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그 폭이 더 커져 버리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아파트를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 하락을 다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이 지금 대세 하락, 이미 실제로 지금 그렇게 대세 하락으로 오고 있잖아요. 뭐 온갖 정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지만 대세 하락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정책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만 놔두면 되지. 가만 놔두세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익 공영 모기지는 사실 이런 그 정책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 엉터리 정책을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설명해 준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엉터리를 이렇게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은 엉터리는 엉터리다라는 정도 이야기 전부죠. 엉터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7년을 하고 있는데 7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찔린 데가 있어가지고 매년 1% 정도만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매매가가. 자기들도 캥기니까. 아니면은 이왕이면은 뭐 한 매년 3% 오릅니다라고 질러버리지 왜 안 지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년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죠.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느낌이나 감이나 판단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낑겨 있죠. 지금 모습이. 그렇게 낑겨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다시 떨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그 물밑에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7년 후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그 엉터리 계산이나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전월세로 사는 게 주거비용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죠. 차라리 지금 전월세 가격을
올라가는 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참고 전월세로 그리고 이렇게 전월세로 이렇게 조금 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죠. 정 아파트가 전세가가 올라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일반 주택으로 가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굳이 무리해 가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받아가지고 손실을 입어가지고 파탄에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낫죠. 그런 가능성이나 확률들을 위험성들을 잘 계산해 보세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제 25회 동영상 3월 첫 번째 동영상 수익 공영 모기지 실체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